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번 주 사실상의 지지 모임 본격적으로 띄우면서 새 과시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시사본부 오늘 총리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결해서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무총리 마치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예.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쉬지는 못하셨나 봐요. 이제 쉬긴 어렵죠, 시간이. 예. 부산 경남도 다녀오셨고 대구 경북 또 호남도 다녀오셨는데 현장에서 만난 민심들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 관심은 정권 재창출이니까요. 네.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음. 정말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회초리가 정말 따갑다. 그 이후에 아직도 이제 걱정을 거두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도 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누가 먼저 혁신을 해서 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진단도 있었고 또 지도부도 교체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총리 되시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예. 예, 지금 여당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새 지도부가 나왔으니까 예. 아마 이 당내 의견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민심의 귀를 잘 기울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대로는 안 되고 큰 변화. 예. 이게 여당 새 지도부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큰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크게 바꿔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들의 말씀을 제대로 잘 경청했는지, 말해서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되겠죠. 말씀 나누면서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제 광화문 포럼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더 평등한 대한민국. 이 평등을 키워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다층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중에 불평등, 네네. 그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자산 불평등에 관한 걱정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빠를 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생이 좌지우지되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른 거에 대한 불평등 문제. 자산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데 출발점을 좀 같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네. 사실상 출발선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희망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에게는 최소한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반을 좀 마련해 주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안을 냈죠. 이제 이 아이가 출생을 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일정액을 적립해 주어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한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얘기를 제목을 붙였는데 예. 이제 주로 재원은
이 상속 증여세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예.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출발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해주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20살이 될 때까지 그동안 거뒀던 여러 가지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적립해서 1억 정도를 20살 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재원으로 네. 기금을 만들어서 예. 그 기금으로부터 각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이름으로 매월 3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연간 360만 원이 되는데, 음. 그 정도를 적립을 해서, 네. 20세가 되면,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네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자식을 안 갖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네.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과제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가가 사회가 최소한의 상속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걸 사회적 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네. 이게 앞서서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등을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게 재원에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뭐 일단 지금 상속 증여세가 1년에 한 10조 이상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산하는 아이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차 이제 그 아이들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년 차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27만 명이 출생한다 그러면 내년 같으면 54만 명이 될 터이고 그러니까 적립해줄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20년까지는 전혀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면 네네. 아마 현재 1년에 한 10조씩 적립을 하고 투자 수익률을 연 5% 정도로 잡으면 20년 뒤에는 약 330조 원의 기금이 적립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매년 15조씩 지급을 한다 하면은 20년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축적이 되는 거니까 네. 재원 대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위한 뭐 아이디어라든가 제안들 많이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어제 광화문 포럼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대부분 사실상의 이 대선 출정식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예, 뭐 일단은 이제 당에서 경선 일정이 나오고 네네. 룰이 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공식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현재로 봐서는 5월 말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당은 당규의 규정이 있는데 예. 이제 항상 그 직전에 예. 그 자세한 룰을 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아니, 너무 이거 급하게 미리부터 정해놓는 건 아니냐,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좀 야당 상황도 봐가면서 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연기 주장도 꽤 나오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는 선수가 네. 뭐 이걸 늦춰라 빨리 하자 등등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당에 있거든요. 예. 후보들은 당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그 룰을 정하는 것은 당이기 때문에 예. 당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정과 룰을 잘 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면 되고 예.
그 과정에서 뭐 필요하면 후보들의 의견도 듣는다든지 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후보들이 미리 뭐 이래라 저래라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께 비치는 게 뭐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당이 책임지고 결정하시라 이런 주문입니다. 예. 여당 내에서 지금 뭐 아무래도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제일 먼저 달려왔고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좀 뒤늦게 대권 경쟁에 뛰어드셨는데 예. 지지율 격차는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전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당연히 그죠. 예, 예. 이제 이 태풍은 예.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니까. 어떤 전략들로 좀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우선은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떤 일꾼을 필요로 하실지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제시를 하고 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으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총리 지내신 분으로서 이번 특별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내임덕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국민들의 도움으로 국민과 함께 이룬 그 K-방역의 성과를 더욱 좀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백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 터이고요. 네.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 등 사실은 과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좀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 꼽았거든요. 죽비를 맞은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크신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면에 있어서는요. 예. 어떻게 이 부동산 문제는 그러면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뭐 저는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더 이상 오르면 그러면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네. 우리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서면 네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이제 그 세제 문제나 또 금융과 관련된 문제 네. 부분이 일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 정부에서 뭐 20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이제 6월부터는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 안정하겠다고는 합니다만 4.7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다 이거 보유세도 좀 많이 풀어줘야 되고 재산세 같은 것들 좀 많이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들썩인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들썩이기는 해서는 안 되고 예. 선 가격 안정, 후 제도 합리화 예. 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예. 세제를 개편한다든지 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선후가 바뀐 문제이기 때문에 선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원칙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큰 원칙 하에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급을 계획하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실천하면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정부 책임론 또 여당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도 좀 계속 나오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정부 책임이 있죠. 어. 정부 뭐 책임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지만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지방 정부의 그 공기업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예. 지방에서도 제 역할을 해줘야 되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공급 대책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국토부보다 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큽니다. 어.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 예예. 아마 함께들 걱정하고 예. 그런 부분도 부족함이 없었는지 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고 지금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서 이제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사실 그 청문회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17대부터 청문회를 직접 두 번씩 저는 피청문 대상도 되어봤고 제가 청문위원도 해본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 청문회가 좀 더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덕성과 자질 또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잘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도덕성과 이 정책을 구분해서 청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벌써 15년 이상의 그 청문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쯤은 제대로 제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현재 처해 있는 그 장관이나 총리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청문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 4주년을 맞는 날에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신 터에 대통령이 좀 그렇게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줘야 된다는 뜻은 민주당에서 뭐 한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세 자리 다 통과해야 된다. 아니 제가 예. 그렇게 지금 당원의 한 사람 아닙니까? 예. 물론 제가 당의 상임 고문이긴 합니다만.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제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준이 좀 엄격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웬만하면 국민들이 그냥 수용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미리미리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된 연후에 사면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 상황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는 범위 야권으로 이제 상대가 됐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뭐 제1야당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 대선은 범위 야권에서 어떻게 또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우뚝 서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제 다른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맞춰주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죠. 예.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은 그 수사를 아주 잘 하는 검사였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사는 수사는 잘하는데 정치도 잘할지는 네.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예, 예, 예. 그래도 정치는 정치인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 그런 말씀입니다. 아, 범위 야권의 제일 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다들 뭐 그분과 그 정당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또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는 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그 민심이나 또 뭐 제가 야당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죠.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과연 이분을 네. 영입할 건지, 또 본인이 그쪽에 함께 할 건지 등등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직도 지금 그 논의만 있지 그 당에 함께 하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밖에서 정치인이 어느 당에 함께하고 또 그쪽에 후보가 되고 하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철수 저 대표가 과거에 본인이 직접 당을 하시다가 우리하고도 같이 했다가 중간지대로 나갔다가 또 다시 연합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쪽에 합류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합류는 안 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유력한 정치인 혹은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어느 정치 세력과 합류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쪽도 험난한 길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있겠습니다만 뭐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앞서서도 정권 재창출이 가장 최고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 9일까지는 뭐 여권에서는 뭐 코로나 상황도 챙겨야 되고 경제도 챙겨야 되고 부동산 수습도 좀 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국무총리가 아닌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그 사실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이고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하고 또 돌봄 사회를 구현함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에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미래를 향해서 잘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